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유혜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토론은 재동포와 한인 사회 이런 세션인데요. 이제 김은기 한림대학교 선생님 교수님과 전영권 전라남도 교육정창학과님, 이명상 한국외대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토론자는 조룡재 세계 한인 무역회 협의회 또 부회장님과 조병택 경기문화재단 실장님, 김현동 동북아 평화연대 공동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저희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을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 처음입니다. 사회는. 그래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나라 국민이 사는 가정의 엄마고요. 또 제가 하는 일로는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르지 못하고 그 발생된 고아들을 16나라로 입양 보낸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외 입양 한인들을 품고 친정집 역할을 하고자 하는 충현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재동포 한인 사회 이 발제자들이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15분에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20분씩 한 분 한 분 발표하시고 10분 토론하시면 그래도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변화하는 재동포 사유에 대한 대안적 차세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김은기 한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김은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주제 차세대 제1동포를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제문이 조금이라기보다 많이 부족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작년 2020년도에 그 재동포 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했던 차세대 제1동포, 그러니까 차세대 재외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 재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사했던 내용도 같이 발표를 하면서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 경력을 간단하게 적었고요. 이 부분 필요 없을 것 같고, 차세대 제1동포는 현재 어떻게 모국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에 있어서는 작년에 설문지 조사로 한 190명, 그리고 면접으로 심층 면접을 갖다가 최소 2시간 이상 50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인데요. 먼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동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체성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민족 교육, 그러니까 제대로 전체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다라는 아쉬움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90% 이상의 혼인이 현재 일본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문제, 육아 문제가 앞으로 전체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이미 대두하고 있고 대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회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실태 파악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 아이들은 차세대는 뭐 18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특별하게 불편하다라는 호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문제가 없다라고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이 있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지만 제1등포가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사회 계층이 많이 좀 변화가 됐다, 상승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취업차별 때문에 번듯한 직장을 얻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좀 정규직 회사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이 지난 조사에서 좀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예전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이상 단체에다가 동포들을 갖다가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기존 정책 자체가 이미 제도적으로 피폐해진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1동포의 인식은 한국에 대해서 모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모국으로서 인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의 뿌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굉장히 관계가 멀어졌다.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가? 한국계 제1동포들이죠. 그러니까 조촌종계가 아니고 그쪽 동포들은 실체적인 제1동포 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점. 이거는 민단 사회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뉴카마 올드카마 사이에서 현저한 차이가 역시 존재한다. 실제적인 모국을 아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는 사람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류는 확실히 제1동포들에게도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선사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류가 일본 안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불고기라든지 그런 걸 일본 사람들이 즐겨하면서도 한국인들을 차별해온 거가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완례하기가 힘든 나라다. 네, 여행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정착하기가 힘든 나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동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자기들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분노, 이런 감정에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1동포가 지대한 모국 발전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한 줄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실망감,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민주화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동포에게는 굉장히 낡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여전히 그 남북 분단 논리를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실망감, 불신감,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제1동포 지원을 한다라는 게 기존의 우리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인데, 이게 과연 더 이상 유지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동포 지원의 제1동포 특히 차세대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역시 있습니다. 네. 단체만으로는 포섭해내지 못하는 제1동포가 오히려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다가 고집을 해야 되는지라는 회의감,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1동포는 국내에 거주하게 될 경우 당연히 내국인이란 동일하게 병역 의무까지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측면에 있어서는 재외국민으로서 소외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의무는 국민으로서 부과가 되고 권리는 주민으로서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등록 취득 경험은 없지만 경력은 없지만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1동포들에게는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불이익만 갖다 주는 존재,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1동포 지위,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1동포는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이분법으로 언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고 전제가 돼야 되는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툼적인 사회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표시를 해본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속 동포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네, 하지만 이주 경위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제1동포는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와 비슷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된 재외동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국 국적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원래는 재외동포는 3분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2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재외동포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외동포의 지위는 결국은 한국에서의 지위라기보다는 거주국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단지 쫓겨나지 않을 권리만 가지고 있는 제1동포, 그러니까 시민권 측면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일본에서의 복지 수급권이라든지 인격권, 그리고 정치 참여 이와 같은 권리에서 제한을 받거나 소외되고 있는 제1동포는 여타 재외동포에 비해서 훨씬 한국에 와서도 불이익을 받는 또 아래로 또 소외되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국내에서의 지위만 가지고서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앞서 발표에 있어서도 그렇게 발표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런 관점만 가지고서는 재외동포의 인생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밑바닥에 재외동포라고 이렇게 붙여서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걸 갖다가 여기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병역을 마친 한 제1동포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네,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했더니 국민건강보험료 월 13만 얼마를 갖다가 청구받는다. 나는 무일푼인데 소득도 없는데 이렇게 호소를 해온 겁니다. 왜 그러냐?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권리에서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재외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당연시된다. 이런 상황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무도 부과하지 말았어야죠. 라든지 아니면 달리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만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1동포가 권리를 요구를 하게 될 경우. 네, 이거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제1동포들이 국내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내국인에게 주어질 육아료를 갖다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의원 판결을 받아내야만이 지급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제1동포에 비해서 제1동포는 현저하게 모국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소개한 일본 통일일보 동포 대상 신문이죠. 에서 소개된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기존 구도 즉 단체 중심주의 그리고 민단 중심주의
인해서 활력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제1동포 사회 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단은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뭐 70년대 그대로의 이념 갈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민단이라는 것은 동포 단체다라고 군대에서 비춰지는데 일본에서 동포 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우편향된 정치 단체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갭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측면이 동포 사회에서는 많은 동포들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구조에 대해서 좀 주목돼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지 간에 한국 전체, 그것도 낡은 1970년대에나 통했던 그런 상황이 제1동포 사회에서는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단 구성원 기껏해야 뭐 30% 가면 많이 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명단의 조작 날조 막 이게 있다는 것은 동포 사회에서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그리고 또 보다 층이 두터운 동포들 갖다가 그동안 소외시켜온 것이 대한민국의 제1동포의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70년대 상황 그대로의 정치적 자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민단 말고는 전부 다 대한민국과의 소통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 제1동포사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민단 차세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민단 천령회 KY 그리고 한청 그리고 조청 이렇게 4가지 청년단체가 70년대부터 있어 왔고요. 근데 그중에 민단 천령회 말고는 전부 다 대한민국과의 소통이 아예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조청, 뭐 그거는 조천령계 단체고, 네, 그리고 한청, 한통령 단체 계열의 단체죠. 아예 반정부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대한민국과의 통로가 막혀 있다. 근데 심지어는 KY라는 단체는 합법 범주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한민국에 직접 지원을 호소할 수도 없는 민단 중심주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제1동포들에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매력을 가지며 동포 사회, 동포 단체에다가 뛰어들겠냐라는 상황인 거죠. 네, 이미 민주화가 된 지 몇 년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시화를 했는데요. 기존 동포 단체들 갖다가 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근본에는 남북 분단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모든 근원입니다. 네, 그러다가 한국 정치가 개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산부 단체, 그러니까 민단 천령회면 민단이 있듯이 그렇게 굉장히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동포들의 청년들끼리의 자유로운 소통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단체 중심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견직성이 있는 하는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진전 차세대 제1동포를 갖다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방향,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한국 정치라는 그 이념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모여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유독 제1동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재외동포재단의 그 용역 조사를 했을 때 같이 재미동포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동포 사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단체에 모인다기보다는 소수의 활동, 특히나 요즘 SNS나 아마 그런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규모의 활동들이 많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적응을 좀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런 활동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접근이 앞으로 많이 좀 유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책적인 재원에서도 우리가 제시를 한 바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제1동포 같은 경우에는
제1동포 사회 아까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계층에다가 이롭게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족한 동포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공익성을 가진 이것도 하나의 지원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체가 아니라 그 직업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네, 제가 국내 한 민간 교육재단에 소속을 하면서 거기서 발굴을 한 거죠. 네, 그 일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제1동포 교사하고 그리고 전체성 교육을 전담을 하는 공립학교에서 민족학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민족학급을 연결시켜주고 간사들을 연결시켜주고 약 450명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민족 간사가 약 50명 정도가 있는데 이 50명 정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 학습회도 하고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민족 간사들을 위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순회 지도원이라는 역할을 부여를 해서 전국을 오사카에 있는 그 여러 민족 간사들을 면담을 하면서 학교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뭐 차별 사례라든지 뭐 교사들 간의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는 그렇게 지원을 2년 동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일본 학교의 정교사인 제1동포하고 그리고 민족 간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윈윈 상생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포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과를 맡는 교사인데 동포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고 반대로 민족 간사들은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서로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시너지 효과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코리아 엔지오 센터라는 그 민족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간 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을 지원을 해본 거죠. 1년 동안. 네, 거기에 민족 간사 중 한 명으로 뽑아서 순위 지도원으로 활용을 했고 교사의 교사 역할을 시킨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 교육 전체의 역량 강화라는 공익입니다. 이거는 모든 제1동포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도모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우선 민족 간사끼리의 학습 모임이 총 9번 1년 사이에 열렸고, 네, 그리고 순회 지도원이 27건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55회에 방문을 했다. 현장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 간사가 고립되고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연장도 강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30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가 됐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재단의 한계로서 아무래도 이거는 단일 연도로밖에 지원이 안 됐고 이걸 갖다가 지속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제도권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변환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현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더라도 발굴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단체가 아니라 활동에 대한 지원이 역시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또 하나의 성과는
민족 간사들끼리 그 5개 정도의 정치적으로 계파들이 좀 분립이 돼서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 네, 그 문제를 갖다가 순회 지도원이 다 신춘 면접을 본 거죠. 전체 58명 중에 53명을 직접 면담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성향, 희망사항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내고,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화를 시킨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공생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일본 다문화 교육 체계가 현재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1동포 민족 교육이라는 것은 일본 최초의 일본 다문화 교육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여타 외국인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선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연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좀 협상력도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지원을 해본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네, 실리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발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단만 바라보고 그냥 민단한테 그냥 던져놓듯이 했던 기존의 단체 중심 지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제도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고가 돼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화되는 일본의 그 차세대 지원 방향에 대한 그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인 소개를 하시고.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남교육청 장학관 전영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문은 이제 자료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해서 옆에 우리 이명상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함께 제가 발표했던 동북아의 제외 한인들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통일교육에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문헌을 수정 보완해서 고려인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등학생들의 그 교육에 활용한 사례를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큰 화면이 없어서 플로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오늘 주로 영상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다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한 15년 전에 제외동포 연구를 주로 이제 대학에서 하다가 이후에 한 10년 전에 교육 전문직으로 제가 들어가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으로 지금 다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서 교육자로서 제가 연구했던 그런 제외동포에 관련 연구물들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에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는 제1동포의 차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2동포 정책의 슬로건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또 미래지향적인 제2동포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정책적 틀이 이제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차세대 교육에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제2동포 자원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11회 횡단 열차학교,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또 전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2006년에 연해주 동평에서 같이 포럼을 갔었을 때부터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자원에 매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연해주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또 어떤 공공외교로서의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한인과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발전 관계들을 느끼면서 상당히 이 분야에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그 프로그램에 잠깐 좀 담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입니다. 우선 연해주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 문화 자원들, 그리고 그 교육적 가치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주 경험이라든가 이주 루트를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학교에 대해서 쭉 그 화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차세대들의 많이 의식들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가고 있고요. 또 지금 한반도에는 우리 한국은 특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좀 인구 비율이 4.8%에서 4.9%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인구 외국인의 구성 비율이 5%가 넘어가면은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본격적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어쨌든 다문화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다시 민족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물론 다문화 사회로 글로벌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근대적 국민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가 민족 아니겠습니까? 서양은 이미 민족을 단위로 국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다문화를 수용한 그런 순서를 밟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아직 민족 단위의 통합마저도 하지 못한 채 서구식 담론인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다문화 사회의 담론들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왜곡 속에서 한국에는 아직도 차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민족적 수건인 통일이라든가 어떤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이 과제들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방치되어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대프로젝트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채 어정쩡쩡한 그런 글로벌 시대를 맞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에서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이 살아갈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는 그런 근대적 아직 미완의 과제인 그런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과제들 아이들이 안고 미래를 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민족 문제를 다시 소환하는 거고요. 그 한 중심에 재외동포가 있다. 아시다시피 재외동포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국경을 먼저 넘었고 현지의 다문화적 갈등과 적응과 배제의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월등히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는 차원에서 영토 밖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과제다. 절대 과거로 가는 기차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재외동포를 향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겁니다. 연해주에 특히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은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단에서 전에 연구했던 연구 결과물들이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연해주 한인들의 이주 루트라든지 또 그간의 고려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여러 연구 이주 루트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투입이 됐고요. 또 아시다시피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어찌 보면 우리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아리랑의 노래로 어떤 원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강을 넘어서 월강을 해서 다시 황무지를 개간해서 터를 일구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들이야말로 훌륭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들을 좀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유형의 디아스포라로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성격들, 생계형 월경 이민이라든가 정치적인 망명자, 또 박해 도주형, 또 강제 37년부터 이루어진 강제 이주, 그 이후에 91년 엘친에 의한 고려인 명예 회복법에 의해서 귀환 이주라든가 1년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금 했던 제한 동포들까지 이르는 그 1년의 2주의 연속을 살았던 우리 고려인들의 삶은 훌륭한 우리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자체로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육적인 요소를 저는 디아스포라 의식의 추체험과 역사적 감정이입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연해주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의 특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강요된 그런 비자발적인 이주가 주를 이루었고, 그러면서도 모국에 대한 애착, 그다음에 귀환 의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국과 교섭하면서 또한 초국가적인 또 다중 정체성들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디아스포라들의 감정, 의식들을 우리가 추체험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고 감정 이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은 보다 보편적인 삶의 일부분으로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특수한 어떤 외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나 경험하는 이주라고 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산물로 우리 고려인들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베를린 딜타이의 역사 해석학의 관점에서 추체험의 논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해주는 아시다시피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고 우병운동의 산실이었고요. 수많은 역사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년에 걸쳐서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전 세계 24개 국가에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적에 보면은 약 1,500개 정도의 독립운동 유적들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 119개가 러시아에 분포하고 그 부분 대부분이 연해주 지역에 있습니다. 하바롭스크까지 포함해서 극동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해주는 독립운동 우리 이 훌륭한 어떤 교육적 산실이고 그런 산실들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교육청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적인 요소는 이들이 어떤 단순한 이 어떤 박해나 도피나 그런 애한의 역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아젠다들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연해주 고려인들은 초국가적인 교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이 동북아 이 연해주 두만강 개발 계획, 지금 GTI 광역 도망 개발 계획의 한 중심인 그런 우수리스크라든가 훈춘이라든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평화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다음에 또 통일 한반도 및 동북아 소지역 협력의 어떤 공동체 구축에서 역할, 제가 일찍 있었던 논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다른 세션에서 지금 이진영 교수하고 김판정 교수가 하고 계십니다만은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제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한 그런 규명들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세션에서 지금 리단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 통일 공공외교의 어떤 주체자로서 역할. 그리고 2004년에 KTF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우리 고려인들이 통일 과정에서 내가 중개자의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들도 보는 것으로 봐서 어쨌든 이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라든가 또한 다문화적인 어떤 밀접한 경험을 통해서 탈근대적인 어떤 담론들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자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거울이다. 우리 안에 디아스포라를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성찰의 계기를 우리 고려인들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내부를 들여다보는 계기로서 우리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특별히 주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학교를 운영을 했는데요. 말은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지만 이렇게 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달리는 그런 전 과정이 1회 때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해서 독일의 베를린 광장까지 해서 통일 다짐을 하고 다시 선포식을 하고 한반도로 돌아오는 북한을 경유해서 가려고 하는 2014년에 그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북한 당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횡단해서 독일까지 다녀오는 그런 루트로 밟았습니다. 북한 경유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시베리아 횡단 열차학교는 우리의 통일의식뿐만 아니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내버려졌던 우리 고려인들의 강제의지의 아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시너 마을이라든가 포셰트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련의 우리 한인들의 정착지를 탐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려인 이주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유라시아 평화 번영을 선도할 세계 시민 육성이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한반도를 목포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아니면 그때 이제 철도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만은 도라선역에서 갈아타고 실은 신의주로 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단동에서 다시 하얼빈 장춘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치타로 가는 그런 일련의 노선을 처음에는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반도 종단과 시베리아 횡단을 연결함으로써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평화와 통일의 어떤 한반도를 꿈꾸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로 제 동포들의 이주 루트와 또 항일 독립운동 유적 등 그런 민족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오다가 루트는 그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그 러시아 현지, 중국 현지와의 어떤 교섭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고요. 연해주 고려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하고 그들의 기억들을 추체험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을 안타깝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노선입니다.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실행 노선은 몽골로 다시 돌아왔던 노선이었고요. 전체의 실행 노선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9년 최종적인 그 열차학교는 명칭을 통일희망열차학교라고 바꿔서 목포에서 실은 파주에서 신의주로 가려고 한 수십 차례 북한 경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무산되어서 하얼빈으로 해서 안중근 루트를 따라서 다시 중북 국경지대를 돌아서 연해주로 들어가서 하바롭스까지 블라드에서 가는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북한 경유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거리였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북한 경유에 대한 기대감,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도 하면서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합니다만은 결국은 몇 년간의 노력도 결국은 불발로 그쳤는데요. 사실은 이런 실패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왜 실패했고 왜 갈 수가 없는가 우리 땅을.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결국 철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또 호응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는 모르지만 직접 우리가 타고 가야 될 열차가 가지 못하는 그 현실들 그리고 먼 남의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 자체가 훌륭한 통일 교육의 하나의 큰 요소였다. 저희들은 보고 실패도 훌륭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열차를 탔는가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열차 내에는 매우 장거리에 열악한 환경이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고려인의 강제 이주의 역사를 추체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거기서 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반도의 종단 열차와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초국가적인 이동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다문화적인 감수성이라든가 또 세계 시민성들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열차를 택했습니다. 물론 열차만 간 건 아니었죠. 노선에 따라서는 버스도 타고 갔었고요, 기차도 비행기도 타고 갔어야 되고 때로는 단동회리, 페리어도 타야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요즘 이제 철도 연구원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죠.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평화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바람 속에서 열차학교를 운영했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 사전에 1년간의 10개월에 걸친 사전 캠프라든지 연해주의 고려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 그다음에 문화 탐방과 교류에 대한 사전 교육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 열차 대장정이었는데 약 한 17일간에 걸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출정식 장면들이 지금 화면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6회에 걸쳐서 했던. 그리고 열차학교의 슬로건은 약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안고 모든 그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장정에 대한 보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고려인 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교육적 자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열차학교에서 어떻게 투영됐는가를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고려인 디아스포라 경험을 추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민족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코스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항일 독립운동의 기억과 나라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데 이걸 독립의 길이라는 프로젝트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민족 공동체와 세계 시민과의 상생, 그래서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민족의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쭉 이제 우리 중북 접경 지역을 해서 운춘을 돌아서 크라스노키노를 이렇게 입국해서 연해주로 해서 하바롭스까지 연결되는 우리 고려인들의 루트들을 추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당연히 지신을 방문했고요. 여기에서 그 연해주의 한인
140주년 기념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의 과거의 텅 빈 개척리의 사진 현장과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아이들이 고려인들의 발자취들을 더듬어보고 신안촌에 가서 다시 한번 37년에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신안촌의 역사들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신안촌의 비문들을 복원하고, 비문들 복원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막 돌로 막 비문들을 찍어놓은 장면들, 그리고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붓과 이 솜수건으로 와서 닦아주면서 비문들을 훼손하는 것들을 복원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다짐들을 걸어서 함께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또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가 많이 진행되었던 라즈 돌르네역에 가서 여기에서는 가장 이제 큰 행사를 했었는데요. 고려인의 유라시아의 별, 고려인의 어떤 강제 이주를 영국으로 만든 대서사시를 한 시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각본을 사전에 짜고 이걸 열차가 실제 지나가는 그 역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고려인들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독립군가를 부르면서 고려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강제유에서 돌아온 귀한 이주 고려인들의 정착촌을 방문해서 우정마을과 고향마을에 가서 고려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특히 이제 고려인들의 정착 자활을 위해서 연해주 유기농 콩으로 생산한 청국장이나 장류들을 우리 열착 학생들이 전남 도내 교직원들에게 함께 주문서를 받아서 열착교 이름으로 연해주 유기농 콩, 고려인들이 생산한 유기농 콩 청국장을 주문하는 장면들, 주문서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고향마을에 가서 차세대 우리 학생들과 또 교류 활동도 하고 그 고려인으로부터 강제 이주의 경험을 듣기도 하고 이런 학습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동안에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한 소중한 체험의 기회였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또 연해주와 관련된 우리 독립의병,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로서 안중근이 있죠. 그래서 안중근의 루트를 중국에서도 따라가야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얼빈역과 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 과정들을 같이 거치면서 안중근 단지동맹비라든지 여기 이제 하얼빈 아니죠 관동 리순 관동법원이죠 대련에 있는 여기서 안중근 모의 재판을 해서 안중근이 누가 죄인인가라는 주제로 해서 결국은 안중근의 무죄를 선포하고 이토 흐르금의 유죄를 결국은 입증하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장면을 가고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서 모두가 다 아시는 크라스키노이는 안중근 단지동맹비에 가서 추념하고 여기에서 해마다 민족의 길, 역사의 길로 아이들의 그 길들을 넓혀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안중근 의사의 조카 손녀가 우스르키에 사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조카 손녀를 실적 만나서 이분인데 직접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얼들을 함께 이렇게 다지고 계승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이상설 유업위에서 수입품 강감에는 이상설 유업위에서 유업위를 참배하고 유업위가 그 길이 굉장히 큰 비가 오면 수평강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알다시피 범람하면 길들이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 수로에 막혀서 이상설 유업위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그때 시멘트하고 이렇게 그쪽 현지 해가지고 길도 새로 이렇게 돌도 놓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년 뒤에 갔더니 다시 또 그게 큰 물에 범람해서 다시 없어진 걸 확인했습니다만 어쨌든 방치된 우리의 유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도 세우고 독립운동의 그런 얼들을 다시 안내판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여기가 이상설 유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가보시면 그래서 길가에 이상설 유업이 안내 표지판도 세우면서 길들을 닦는 모습이고요. 최저영의 거주지가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박물관도 방문했지만 여기 학생의 인터뷰에서도 보다시피 진정한 독립의 길은 통일에 있다.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통일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한 독립이 온다라는 그 소중한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 공동체와 세계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평화 통일의 길, 이제 방치하는 삼각의 전망대에 가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에 저 도망강 철교가 결국은 우리 한반도 종단철도하고 시베리아 횡단 핫산역에서 횡단철도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저 접점이 지금 끊어졌다는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열차의 복원을
꿈꾸는 장소였습니다.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역에서 횡단 열차를 탑승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때로는 이르쿠츠크까지, 때로는 하바롭스크까지 코스들을 달리해가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다짐들, 세계 시민과의 교류의 다짐들을 다지는 그런 독서 토론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 여기는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로지나 서당에, 아까 말한 고향 마을에 있는 솔빈 서당, 솔빈 학교 로지나 서당에 있는, 여기 우리 김현동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가서 우리 교육감님이 학생들에게 척구공 전달하고 또 기자재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대표이사로 계신 분으로부터 교육 활동, 그다음에 아이들이 창고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해마다 참여하는 장면이고요. 세계 시민들과 우리 오방색 띠를 가지고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르쿠츠크 광장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인간 평화띠 있기위해서 평화 슬로건들을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차학교의 성과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통일의지가 당연히 커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주관되어서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재지난해죠. 청소년들이 통일희망 선포식을 하면서 열차의 북한 경유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요.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통일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의 일꾼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외부의 힘에도 위협받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의 선언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 기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고, 오직 외모와 개인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던 우리들이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학생의 체험록입니다. 결국은 나밖에 몰랐던 학생들이 민족과 인류의 삶으로 결국은 자신을 가져간 그런 역사적 추체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앞으로 제2동포의 구술사가 계속 추가적으로 체력돼야 될 것이고요. 현재 문화재들이 많이, 특히 러시아 변방에는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된 그런 문화재들에 대해서 복원 활동들을 현지 문화재 당국과 우리 당국이 함께 좀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요즘 MZ세대, 차세대들이 지향하는 그런 한인 디아스포라 콘텐츠들을 가지고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만 가지고는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자버립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가상 체험, 어떤 VR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인 동포라든가 후손 교육 지원 사업들이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고려인 후손 직업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교육 교류 및 신뢰 조성을 위해서 약한 단계의 공동 사업들부터 좀 추진하자. 예를 들면 청소년의 문화 교류라든가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남북 간의 교류 사업들이 돼야 되고, 특히 안중근 의사는 남북의 공동의 영웅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호응하는 안중근 의사의 어떤 생가, 항해도 신천지 생가 복원 방문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큰 어떤 교류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 그림은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지난해까지 했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후손 학생들 우리 전남 4개 학교에 데리고 와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는 장면이고요. 예,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민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체험이나 탐방 활동을 통해서 모금 활동들을 많이 해줬는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끊겨서 폐교에 있다는 그런 위기,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거고요. 남북 간에 서로 약한 단계부터 공동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하나의 예시로서 2019년에 제가 열차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하얼빈에 가서 북한하고 같이 공동 선언을 했던 장면입니다. 공동 학술회의도 같이 했고요. 청소년 학술회의, 우리 전남교육청 학생들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를 기리는 동양평화 하얼빈을 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중근의 어를 기리는 그가 갈 길 우리가 갈 길이라는 노래의 추모곡을 북한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함께 남북이 안중근을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을 향한 통일 희망 열차를 열렬하게 발제하시느라고 한 5분에서 6분 지났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발제자께서
본인 소개하시고 하시는 게 더 시간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임영상입니다. 세 번째 발표, 마지막 발표는 항상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또 이로운 점도 있어요.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은규 교수님의 그 제일 코리안들의 얘기, 또 우리 전영만 선생 박사님의 그 얘기는 저는 익히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라서 상당히 그 좀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고, 이제 퇴직하고 이제 해외는 그냥 그만두고 그냥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나 돌아보는 게 제 지금 일인데, 다시 또 한번 오사카도 가고 싶고 또 연해주도 한번 또 가고 싶고, 연해주는 제가 사실은 2번 이상이나 다 안내를 했습니다. 오사카도 뭐 학생들하고 여러 번 다녔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저희 발표는 경기도와 제해동포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주최 측에서 경기도의 제해동포 정책을 좀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하지? 정책은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단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제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어떤 지원 사업했던 것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2019년 꼭 2년 전에 이 경기문화전에서 행사했던 아주 엄청난 큰 사건, 큰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놀랬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순서는 여러분 자료야 좀 부실합니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잘 못 썼는데, 제대로 못 썼는데요. 조금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대략 처음에는 그 귀환동포의 한국살이 얘기를 좀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저 이 책이요,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 가장 그 어른이시고 또 존경하는 도재영 이사님을 제가 이따가 드리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연락하면 줍니다. 이건 비밀품이라서 아시아 발전재단 한번 검색을 하면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 봉투에 아예 이 책 제중이라고 쓴 봉투가 저기에 다 보내줍니다. 이 책은 벌써 2판이 나왔습니다. 1판은 표지가 잃지 않았는데요. 2판은 조금 편집을 다시 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2019년부터 20년 동안 우리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하고 같이 또 몇 분 같이 했습니다마는,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우리 동포들의 집거지, 또 외국인 집거지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우리 김용필 대표가 이제 기사로 쓰는데, 제가 좀 수렴도 검토도 하고, 물론 이제 누구를 어디를 갈까 하는 거는 주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2년 동안 했던 거 결과물인데, 이 재단에서는 200페이지 안쪽으로 내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길었던 글들을 다 압축을 했는데, 한국 사람 경우는 1페이지, 우리 동포들은 2페이지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이미 본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이 상당히 참 유익하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동포들의 집거지가 이렇게 있고 이런 삶을 살아오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문제를 느끼고, 저는 사실은 이걸 쓰면서 이걸 편집을 하면서 우리 동포 자녀들 영아, 유아, 아동들의 이 보육과 양육, 교육 문제, 또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특히 고려인 동포들은 심각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고 기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귀환동포의 한국사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19년이라고 뭐 딱 할 수는 애매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거죠. 이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에 대한 좀 감사도 하고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경기도와 먼저 구소련 고려인 사회의 한글 교육, 한국 문화 보급 관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국 동포들은
그래도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또 문화를 간직해왔습니다만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말을 상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이 되고 이제 또 한국과 교류가 국교가 되면서 한국의 뭐 공직자 또 유학생 특히 또 기업인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 그 구소련,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뭐 우크라이나 이런 그 지역에서 우리 말과 우리 문화가 회복되는 말하자면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었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저는 우연히 2005년, 6년에 경기문화재단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접하면서 또 그 담당하시던 조강이라는 분이 카자흐스탄의 또 크젤로르다 대학에다가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근데 그분의 기억 가지고 한쪽 써준 걸 제가 뭐 경기문화재단 연감 뭐 또 검색해가지고 막 찾아서 엮어내는데 여기 우리 조병택 실장님이 계십니다만은 경기문화재단이 지금 아주 뭐랄까요 이 제동포에 대한 어떤 경기도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주 대단한 그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특히 이제 우리 고려인 사회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가 좀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은 경기문화재단에 서고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서 우리 지금 전영권 선생님이 발표한 것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일인데 저는 두 번째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감동이 더 커져요. 이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와 공유가 아주 용이한 소위 말하면 이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한데 이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은 디지털 아카이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식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위키 소위 말하면 시스템이에요. 위키백과가 그중 하나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내가 마지막에 드릴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한 대로 이때 왜 이걸 했느냐? 한국어가 필요하고 한국어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한국 문화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 고려인 사회에서 한글 교사와 또 교재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문화패를 보내는 일이 상당히 이거 막 시작할 때였는데 이때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가 기여도 뭐 한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 기억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주로 보게 되면은 이때 그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수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크젤로르다 국립대학의 한국어과를 교수를 하고 있던 김필령이라는 교수가 경기문화재단에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해서 여기에 경기문화재단과 또 카자흐스탄의 또 관련 그 교류가 시작했고 그리고 이러한 또 뭐 알마티의 고려극장 같은 경우도 한국인 무용 감독을 파견하는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한 사람 왔다가 배우지만 그게 좀 안 되겠다. 아예 한국에서 보내다오 해서 이제 뭐 한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경기문화재단이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이제 기억에 사라졌겠습니다만은 타지키스탄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구소련 해체되고 나서 중앙아시아에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고향인 연해주로 다시 제2주를 하는 또 내지는 연해주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일부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 쪽에 그리고 일부는 또 러시아 남부인 볼고그라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타지키스탄의 난민들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거의 이 90% 이상 되는 타지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 거의 정말 빈몸으로 그러니까 탈출을 해가지고 러시아 남부로 옵니다. 이 난민 상태를 모스크바에 활동하고 있던 그 이영근 목사 선교사님께서 이제 직접 타지키스탄에도 가고 또 그런 얘기를 SBS 문성근이 나오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되면서 아주 많이 알려졌어요. 물론 그 전에 조선일보 정병선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2001년도에 볼고그라드를 하게 됐는데 볼고그라드에서 한민족 축제가 열립니다. 8월 15일 날.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원불교의 박청수 교무라는 분이 있어요. 강남교구에. 이분이 개신교 목사한테 1억 원의 성금을 주는 그 사진이 실렸는데 제가 이슬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바로 물론 이 볼고그라드는 원래 그 서경석 목사님이 했던 의림역 서로운동 본부 러시아 지부를 그 이영근 목사님이 맡고 있으면서 연결시킨 것인데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의림역 서로운동 본부에서 나온 제가 사진이고 이거 역시도 바로 선교사님들께서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밀착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 사회를 소개를 해가지고 볼고그라드 대학의 사범대 국립대학에다가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지원했는데 이때 파견됐던 사람이 처음에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에 위탁 사업을 하다가 1년 후에 이제 그만하겠다 해서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가 맡게 됐습니다. 이제 2년을 했는데 그때 파견한 사람이 사학과 졸업생인데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파견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지금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산의 시댁이에요. 안산에 가다가 만난 거예요. 볼고그라드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고려인들을 만난 겁니다. 한국 일하러 온 거죠. 그 중에는 교회 집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안산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이 고려인 교회를 섬기러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그분 고려인들이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가야 할지 몰라요, 러시아로. 지금은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3세가 아니라 그 직계 비속은 다 제동포로 인정됐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세까지고 4세부터는 19세가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3개월짜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학교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 학교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는 러시아 교육청과도 연결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 학제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9학년과 11학년 때 시험 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대사관 시험을 봤는데 한국 서울에 너무 많고 고려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거부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스리스크에 가가지고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러시아 학교와 교류를 협정을 맺고 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합격되면은 중학교 졸업장 그리고 고등 졸업장을 받는 거죠. 일종의 검정고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권에 다 대학 갈 수도 있고 또 한국 대학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안의 러시아 학원인데 이런 유형의 학원이 광주에도 2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오고 있고 가족 동반을 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좀 큰 아이들은 적응이 어려운 거죠. 그 아이들은 바로 한 달에 50만 원 가량을 내면서 큰 돈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러시아식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러시아로 유학도 가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국 대학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일들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간단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사실은 우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가 뭐 우리 제동포에 대한 것이 뭐 쿠바도 작년에 불렀고 다 불렀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핵심은 우리와 국경을 맞댄 중동북과 러시아 연해주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지켜본 겁니다. 이건 이 자료는 이 지도는 경기도 교류통상과인가요? 거기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전체 그 핵의 어느 나라와의 자매결연 혹은 또 우호협력인가를 보는 것인데 엄청나게 많은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중국은 1993년 연영선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러시아 연해주는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뒤에요. 20년 뒤에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확 퍼졌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연영선과의 교류는 계속해서 경기도와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에 지방자치, 기초단체들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단적인 예는 이 성남시가
심양의 한국주에 끊임없이 해왔던 거죠. 이 코로나 때는 못 갔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제가 이 경기문화재단이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지금 2005년 저는 이때는 모르고 지나가고 알았습니다만은 경기도 사람 경기도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전시가 있고 도록을 냈는데 이거를 했던 분이 지금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지욱 박사인데 당시에 경기문화재단의 그 경기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제가 마침 동북을 막 교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2011년인데 저한테 저걸 한 겁니다. 우리 재단에서 동북의 조선족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경기촌을 다시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좀 같이 갈 수 있느냐? 아니 뭐 당연한 좋은 일이지 해서 그때 2011년에 같이 가서 심양부터 심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매화구라는 거, 유화연 뭐 하여튼 그리고 경기도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거기 다녀봤어요. 연변 쪽에 여기에 사진이 이제 바로 경기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는 또 거기 돌잔치 하는 거 사진을 제가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김현동 이 대표께서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2012년에 이제 연해주에 하나 무슨 과제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이때 이제 그 문화재청 과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그 전에 그냥 블라디보스톡이나 보고 우스리스크 시내 봤었는데 이때는 작심을 하고 고향마을 그리고 우정마을 고향마을 갔죠. 그랬더니 저 우정마을에서 그 소울빈 센터도 물론 들렸습니다만은 고향마을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연해주의 선물, 경기도 지원, 경희대 지원 뭐 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경기도가 2011년에 지원해 가지고 만든 유기농콩 가공 공장인 겁니다. 그 안에 실도 보고 그리고 이걸 인해서 지금 이쪽에 그 우정마을 또 고향마을이 특히 블라디보스톡의 한국인네 그리고 또 우스리스크의 뭐 고려인 사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 이제 먹거리를 좋은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좋은 일인데 여기에 경기도가 하는 거를 저는 직접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가서 확인한 거죠.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2019년에 뭔가 왜 19년을 보니까 알다시피 바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런 역사 깊은 해지 않습니까? 이때 경기도가 했던 사업들이 많았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2021년 1월 달에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과에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를 공개하고 모집하는 걸 제가 보고 작년에 했었는데 궁금했죠. 또 할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제는 정책이 다 잡혀가는구나 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던 차에 이번에 발표를 하게 돼서 연락을 해가지고 간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정책과에. 그래서 여기에 알고 그분 얘기가 이건 2016년에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광주는 2013년에 했는데 경기도는 2016년입니다. 16년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서야 2020년에서야 이제 제대로 지원 사업이 시작된 거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중국 동포들은 왜 우리는 안 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고려인 동포가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한국어 안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다주단체를 결성할 수도 없고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 동포들도 이해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의 이 국내 정착 동포 지원 사업은 고려인 경우는 지금은 한국어 교육과 그리고 다주단체 구성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 중심되고 있지만 이제 유아, 아동, 초중등학생 또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청소년 세대 이런 맞춤 지원이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의 경우도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벌써 노인들이 이제 현업에 올라온 노인들이 지금 이 복지 문제가 아주 지금 현안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마 좀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애정이 사업은 너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뭐 우리 조병택 그 실장님께서 한 보름 남겨놓고 연락해 주셨나 발표하라겠는데 사실은 좀 약간 황당했지만 제가 그냥 관심 가졌던 거라 마침 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발표할 때 좀 바꿔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경기도 나라 밖 문화 협력과 교환 동포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1호 행사도 비롯해서 아주 엄청난 규모의 재동포 초청 행사, 그리고 또 경기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한 등을 보고 저는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경기도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저한테 와닿았죠. 경기도의 어떤 비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재동포 재단이 우리 국내 동포들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부터 그러나 우선 여기 재동포 재단에 안 계시지만 힘이 약하잖아요.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또 우선 기본적으로 재동포 재단은 해외 동포를 염두에 두는 사업이라서 국내 동포에 관심은 있지만 사실 좀 아주 이제 참 미미한 단계인데 경기도가 이런 일에 좀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거다. 다른 지방에도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민족 정체성 고향 사업에 아르세니에프 박물관과 그리고 고려민족학교와 MOU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저 이 지도를 우리 자료지는 못 넣었습니다만은 이 지도는 우리 총영사관 블라디보스토크의 총영사관의 활동 보고에 나오는 지도였어요. 제가 지금 다 다니는 곳입니다. 다녔고 우리 전영문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다 도보로 다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도보 여행할 수 있는 도보 여행이 가능한 이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관광 지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서 한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관광 지도. 그리고 한쪽에는 러시아 쪽이 나오고 한쪽은 우리 한인 관련된 게 자료가 나와요. 이것만 있으면은 공항에서도 기차로 갈 수 있거든요. 등등 해서 아마 이제 이 연해주 지금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엄청날 겁니다. 다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고려민족학교도 거기 가봤고 여기에 우스리스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면은 정말 여기도 블라디보스토크 못지않게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역사 지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가던 지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를 그냥 종이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로 그리고 이거를 소위 말하면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또 이제는 끝냈습니다. 제가 그 위키 시스템으로 한 것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지나간 과거들 잘 좀 모아놓고 이거를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렬하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다할 지금 발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의 발제를 하셨고 세 분께서는 이 토론을 좀 짧게 한 7분 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발제하신 분들께서는 그 답변을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시간을 서둘러 주셔야 다른 데가 보조를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룡재 그 부회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병택 실장님, 그다음에 김현동 공동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전 상금 부회장이고 지금 재동포 포럼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조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은기 교수님의 강연 말씀 잘 듣고 또 자료집에 있는 논문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제1동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잘 정리해 주셨고 좀처럼 동포 사회에 노출되지 않아 포용하기가 어려운 차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신 그 발제문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1동포의 일본 국적 지도가 관련해서는 귀화자의 전가에 대해서만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일 혼인가정 2세, 즉 더블이라고 하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대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올드커머 제1동포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대부분 일본 국적만 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 신고를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더욱 이 제1동포 사회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등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1동포 사회를 바라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단과 조총련이라는 두 축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제1동포 사이의 여러 단체들이 갈등적 공생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적하신 대로 민단에 대한 지원금이 다양한 제1동포 및 일본 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저해하고 모국과의 소통 경로가 차단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재단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다른 나라 동포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이 변화되어야 하는 여러 방향이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아까 말씀에는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활동상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민족 강사 간의 네트워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 교육 내용에 관해서 조금 별도의 질문을 하나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 교육을 강화하면 일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고조되고 양국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양국 역사와 문화를 고루 좀 배우고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해서 글로벌하고 또 로컬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또 강화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일본 사회에서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토론해 주십시오. 네, 경기문화재단 조병택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전영권 선생님의 토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임영상 교수님의 발제를 듣다 보니 무엇인가 했던 일들을 좀 뚜렷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오래된 2000년대 중반의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들을 또렷하게 하고 격려받는 느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진한 부분들은 좀 잘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지난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것들은 향후 저희 재단이 함께 해야 될 과제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권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연구하신 성과가 오늘 발제에 굉장히 잘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은 기간 디아스포라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이 토론에 임한다는 것은 되게 용감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발제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또 다행히 제가 또 역사를 공부하기도 했고 교육학도 조금 공부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상 교수님의 발제에서 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19년의 전폭적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업들은 실은 경기천년 사업을 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카자흐 등의 3개국의 코리아인 동포들을 초청하고 문화 교류 행사를 하는 것들이 문화 파티에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의 본격적인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영권 선생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발제를 통해서 보면 그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추체험과 역사적 감정이입이라는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역사적인 공간에서 160년 또는 100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간접 경험 그리고 또 참여자의 감적 이입을 통해서 상호 주관적인 이해 확장을 통한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해주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3세 혹은 4세들 그러니까 우리 참여자들의 또래들의 그 동반 참여를 통해서 이른바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공급하는 것 같은 거기에 가서 뭔가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그런 수요자 중심의 기획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참여가 이런저런 상승 효과들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고려인들이 민족과 다문화의 상축적 의제를 통합하는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의 강조처럼 그들이 그런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나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발제를 통한 교육적 활용은 교육기본법의 근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으로 이해됩니다. 1972년 통일교육 등에 대한 그 민주시민교육들은 점차로 변화되어 오면서 7차 교육과정 시대 그러니까 99년 이후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발표자께서 발제 모두에 밝히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한민족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구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맞는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에 포함된 민주시민 교육이 지구와 다문화 사회로 전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어쩌면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방점이 아닌 평화 교육, 평화 시민 교육으로 조금 더 시프트업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끝으로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구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차학교의 프로그램들은 민족, 독립,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언택트, 온택트 내지는 ICT 기술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구현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차세대를 이끌어내고 그들과 연해주와 아니면 재외동포와 다른 재외동포들과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함께 교류하고 교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보다 좀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현동 토론자께서 더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평화연대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여기 나오긴 했는데 뭐 사실은 정체성으로 보면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영주민 정도의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스스로 좀 생각합니다. 99년도부터 그쪽 활동을 시작을 해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이후로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단체를 거쳐서 현재 동북아 평화기금이라고 하는 단체 활동을 2010년까지 하다가 2010년도에 뭐 불의의 사태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작년에 10년 만에 돌아갔어요. 집에를 10년 만에 돌아가고 한 1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역시 저희들의 최대의 어떤 관심의 중심은 연해주 사회였고,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 대한 어떤 다시 이제 재관찰과 10년 만에 재관찰과 다시 이제 어떤 문제 의식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가에 대한 시간들을 한 1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동북아 평화연대나 이 평화기금이 일하는 방식이 이 96년도부터 북방 사회의 어떤 동포 사회와 관련된 이 시민운동의 전통을 좀 이어받은 게 있어서 그 많은 과제들에 대한 중요 주제 이슈를 선정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 운동의 과정들을 쭉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90년대에는 주로 그 조선족 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했었고 그로부터 북한의 식량난 때문에 그 만주 지방으로 올라오는 북한의 식량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 다양한 인도적 활동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99년도부터는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의 제2주 정착이라는 주제였었거든요. 그 제2주 정착의 주제가 아직까지 화두로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느낀 건 오늘 세미나와 연관해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10년간 단절됐다는 느낌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왜 단절됐냐면 2001년부터 2010년 동안 굉장히 소중한 어떤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들을 어떤 힘들에 의해서 한국의 제2동포 정책에 의해서 단절당했던 겁니다. 단절당하고 나서 그 후에 10년은 어떻게 보면 제2동포 사회의 고려인 사회의 어떤 차분차분한 발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 양쪽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성장을 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고려인 문화센터 140주년 기념관과 그 민족학교 고려인 그 최재형 민족학교 간의 어떤 당연히 어떤 역할 분담 속에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게 갈등 관계로 이렇게 노정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한글 학교의 발전 도상에서 당연히 세종학교나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한글 학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한국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현지 동포 사회가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더라고요. 뭐 이래서 더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근데 그 문제들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발전해야 될 때 발전하지 못하니까 뭔가 지금 그 발전 경로들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저희는 좀 심도 깊게 한번 좀 토론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뭐 그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2주 정착에 대한 강제 이주 이후의 제2주 정착에 대한 아직도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2주 정착의 과제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중국에서 맞았었던 한국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의 동포들이 150년 동안이나 정주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경제적 통일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공동체들이 흩어지고 지금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동포 사회가 불과 20-30년 만에 그 바람을 맞은 거예요. 지금 가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요. 거의 다 지금도 나가고 있고 50대까지의 남자들은 다 나갈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0년 동안에 가져왔었던 정착을 위해 했던 노력이 실제로는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나 단체들의 과제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그런 과제들이 목표로 제시될 때, 어떤 과정으로서 제시될 때 우리의 재외동포학 혹은 재외동포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 재외동포권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저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사업자 중에 저희가 농업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까 이제 콩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원들을 했어요. 그 이제 청국장 이후에 그쪽의 연해주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들이 고려인 농업 정착 지원 사업에 이어서 한국의 해외 농업이 결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고려인 정착 마을과 고려인 정착 단지와 그다음에 한국의 해외 농업이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결국 뭐까지 생산해내느냐면은 강원도의 지금 각 교육청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GMO 문제, 난GMO 조례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그 난GMO 압착 콩기름 이런 거를 생산을 해서 강원도 일부에 이제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지금 한 3만 톤 정도의 콩을 생산을 하는데, 한국의 제가 보니까 교육계의 급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양이 난GMO 식용유를 위해서, 콩의 압착 식용유를 위해서 필요한 양이 한 18만 톤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획을 세우면 딱 5년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계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나가 있는 해외 농업들이 그런 문제들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훌륭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겠고, 고려인 정착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일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전영권 선생님의 저 훌륭한 그 교환에 미래를 그렇게 그려나갈 수 있는 것까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연해주는 다시 한번 좀 재활력을 받으면서 비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질문보다는 하고 싶었던 말씀만 이렇게 제안 드리는 방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자꾸 재촉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세 분 해주셨고요. 이어서 발표자님들께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금 사실은 5시 50분까지예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너무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1분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련재 이사님 부족한 글을 좀 열심히 전독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했고 굉장히 면밀하게 주셨기 때문에 대답도 간편할 것 같습니다. 네, 바람직한 지원 방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단체 중심주의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활동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역시 직업군, 그러니까 비정치화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직업으로 그리고 실리로 동포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야 될 만한 동포 사회에 전통한 사람이 그 작업을 해야 된다. 3년마다 교체되는 공간 직원들 갖고는 역량 부족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동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좀 채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민족 교육에 치중되는 나머지 동포로서의 그 그로컬한 그런 성격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제1동포는 시민권 상황에서 많이 제한되어 있는 재외동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는 성원권입니다. 멤버십입니다. 일본 사회에서의 멤버십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
멤버십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재외동포가 어떻게 한일 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그거는 구호에 불과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외동포가 그나마 가교를 했던 곳은 인적 자원이 아니라 돈으로 했던 겁니다. 돈으로 했을 뿐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지도 못했고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동포사회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갖다가 할 만한 모티베이션을 이미 상실했다. 그러니까 차세대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먼저 담보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성을 갖다가 회복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역시 또 말씀드리는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세계시민 교육, 세계시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티즌십이나 멤버십에 전혀 없는 혹은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 될 수가 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민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세계 시민이 지향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또다리로 국제 미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 기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붙이겠습니다. 짤막하게요. 아까 저기 앞에 세션에서 곽재석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재외동포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라는 말씀하셨고 토론자가 어떻게 그럴 리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통계를 갖다가 본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책 재원을 한다. 통계도 없는데 어떻게 정책 재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함을 잘 못하겠어요. 도재영 이사장님 끝까지 계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병태 실장님 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토론문을 또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주셔서 제가 짧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10초씩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베푸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재외동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같이 하면 어쩌겠냐 열차학교를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사전 기획 단계부터 그 한인 학교라든지 또 고려인 단체와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제가 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두 번째는 그 교육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교육 과정은 내년에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준비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셨던 민족과 지구화라고 하는 서로 어떤 상충된 것을 어떻게 통합해 낼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거기 평화 감수성이라든지 세계 시민성의 요소들을 개정 교육 과정에 현재 총론에 반영하려고 하는 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도 의견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차학교가 지금 이제 정지된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냐에 정말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지금 예산만 확보됐지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라인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당분간 해외의 어떤 현장 체험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도록 온라인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좀 전문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존경하는 임태양 교수님이 여기 계세요. 퇴임할 때 제가 전남대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돌아온 전남대 한상문화연구단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책도 아마 한 50권 넘었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하다가 문화 콘텐츠를 하면서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이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이 아카이빙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보는 겁니다.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그 잘 보존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이 기관에서 위키백과를 하는 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한 위키백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문재인은 이재명은 북한 노동 국민이다 이렇게 한번 선전에 나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질 거다.
결국은 한 번 만든 이 아카이빙 시스템은 엔지니어가 많이 들어갈 필요하고 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계속 생산하는 것을 본인이 올리고 그리고 또 서로가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집단 지성이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는 이게 바로 위키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재해동포재단과 같은 해에 만들어졌어요. 97년에 25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었거든요. 그거 할 수 없고 적어도 재해동포 관련된 했던 일들 많은 일들이 했던 사람들이 아직은 재단에 근무하고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떠나기 전에 한번 좀 충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극을 줘가지고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정리 한번 하자. 당시 했던 거 이거 컴퓨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감 뒤져가지고 보면 쬐그맣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잘 모아두면 앞으로 재단이 아니면 우리 다른 동포재단이나 뭐 다른 도가 이 사업할 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번 일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나간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는 그냥 정리가 아니라 활용을 하기 위한 정리.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훌륭한 연구로 발표해 주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간상 더 이상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저 나름대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임진각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전쟁고와 그만만 하나 할게요. 전쟁고와 81세 된 분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 저 자유의 다리를 보고 많이 울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가 어제 그 곤도라를 타고 그냥 비무장지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세대들이 지금 그분은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말랐다. 그런데 우리 차세대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주제 발표가 전부 차세대를 위한 우리가 연구자들이나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 어제 실감을 했습니다. 1950년생이에요. 제가 72년 전에 애기였던 저가 가서 보고 얼마나 감격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도라산역에 가서 성결이 차표 하나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역 직원이 다 매진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또 한 번 가서 또 그랬대요. 그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 차세대들에게는 정말 통일이 되는 그런 날에 기차 타고 열차 타고 이제 그 비행기 타지 말고 배 타지 말고 열차 타고 쭉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희망의 통일이 곧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해동포 한인사회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